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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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십니까? 예, 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쟁기념관에서 한국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기념해서 7차례 이렇게 그 시민 강좌라 그럴까요? 이렇게 특별 강좌를 개최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또 뜻깊고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6번째 강의를 맡게 됐고 오늘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뭐 DMZ의 평화적 이용 법적 문제 대응책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잡아봤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은 DMZ의 개념, DMZ의 법질서, 평화적 이용, 또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맺은 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DMZ의 개념과 구성 요소인데요. DMZ 영어로는 이제 Demilitarized Zone이라고 그러죠. Demilitarized Zone. 그래서 약칭으로 DMZ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낸다고 할 때 군사적으로 무장이 금지된 지역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DMZ는 본질적으로 이 국제법상의 제도고 두 개의 국가 간에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분단국 안에서 남과 북 사이에 지금 설치가 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인데 통상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서 설치되는 거죠. 이 역사적인 선례를 보면은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베르사유 평화조약이라는 게 1919년에 체결됐잖아요. 그때 패전국이 독일, 또 오스트리아, 뭐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패전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승전국은 이제 영국, 프랑스, 뭐 러시아 이런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패전국의 그 독일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라인란트의 비무장화, 뭐 그런 거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 등장한 건 뭐냐면 이 라인란트 자기들의 땅이 국제적으로 비무장화되고 주권이 침탈당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독일인의 그 어떤 민족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국가 사회주의 정당이 등장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월남 베트남 평화협정 1973년에 베트남 평화협정 체결됐을 때도 남북 베트남 사이에 이 DMZ를 설치했어요. 물론 나중에 다 이 월맹이 뭐 지키지도 않고 미군 철수한 다음에 다 이제 삼켜버리고 공산화 통일로 갔지만은 그런 역사적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 터키 해협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78년에 이집트 이스라엘 평화조약이 체결되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간에는 4차례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48년, 56년, 67년 6.1 전쟁, 73년 4차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78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카터가 이스라엘이 백인 수상하고 이집트의 그 당시에 누구죠? 사다트인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 있고 79년에 평화조약이 체결되는데 이집트 이스라엘 간의 시나이 반도를 비무장지대로 만든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DMZ라고 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역사적인 선례가 있고 또 많이 설치가 되는데 대개 휴전협정이나 군사력 분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 또 평화협정에서도 DMZ는 설치될 수가 있습니다. DMZ의 구성 요소는 비무장화, 뭐 그 가장 중요한 것이죠. 비무장화라는 건 결국은 군대나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걸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완충지대. 이 군사력을 분리를 시키는 것과 완충지대는 뭐 이 동전의 양면인데 군사력을 분리를 시켜서 그 사이에 버퍼존을 두는 거죠. 완충지대, 비무장 완충지대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이 DMZ 설치하면은 그 비무장화가 되어 있는지, 그걸 잘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하는 감시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시기구를. 저런 것이 이제 DMZ 제도의 뭐 구성 요소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DMZ 설치 목적은 왜 DMZ를 설치하냐? 뭐 지금 DMZ 구성 요소에서 이미 다 이야기한 것과 별 차이가 없는데 군사력을 분리를 시키면 군사력이 이게 맞붙어 있으면은 티격태격하다가 이게 이 무력 충돌로 발전하고 또 전쟁으로 재발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군사력을 분리를 시키고 그래서 무력 충돌을 일단은 완화한다든가 방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기습
의도, 기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랄까 이런 걸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무력 충돌을 좀 억제하는 그런 것이 DMZ의 목적이고, DMZ가 이게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휴전협정이나 군사력 분리협정인데 저런 제도는 사실은 잠정적이고 또 일시적인 것이죠. 원래는 휴전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전체제, 휴전체제라는 말 여기서 뭐 제가 그 휴전협정, 휴전체제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는데, 휴전체제나 정전체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일시적 정지를 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휴전 그 기간 동안에 서로 간에 신뢰를 좀 쌓은 다음에 평화 상태로 전환을 해서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원래 평화의 상태였다가 두 나라가 꽝 하고 전쟁이 붙었다 이거야. 그래서 한 3년, 뭐 1, 2년 전쟁하다가 이제 전쟁을 정지하는 게 휴전 내지 정전인데, 그 휴전 정전이 몇십 년씩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2차 세계전 후에 보면은 길어봐야 6, 7년입니다. 2차 세계전 태평양 전쟁 끝났잖아요. 45년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했고, 항복 문서에 조인한 게 45년 9월 2일인데 51년 9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해요. 연합국하고 패전국 일본과에. 그러면 45년 9월하고 51년 9월 하면 뭐 6년쯤 밖에 안 되잖아요. 6년? 맞죠? 발효는 이제 7년 안 되지만은. 근데 이 한국의 정전 상태는 거의 60년이 지나가고,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이건 유일무이한 이례적인 겁니다. 이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예외적인 상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정전체제가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DMZ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 이 한국에 있어서 상당히 특수한 제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요새 NLL 얘기 나오는데, NLL 뭐 DMZ 군사분계선,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잠정적 휴전체제와 밀접 불가분의, 휴전체제 일부 혹은 휴전체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뭐냐, 사실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설치됐지만은, 안보적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이게 준영토 제도화 되고 있어요. 테리토리얼 레짐이라고 하는 게 국제법에서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준영, 그래서 뭐냐, 우리는 이 군사분계선과 NLL은 뭐냐, 우리 안보의 생명선이고, 우리가 적에게 혹은 반국가단체에게 한 치의 땅이라도 해상영토든 육상영토든 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군의 존재의 이유는 국가 방위고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사분계선과 NLL, N은 뭐야, 우리가 지켜야 할 안보 생명선이고 사수해야 할 영토 선이다 이거, 실질적 영토 선이다라는 점이다. 안보적 군사적 정전 보장을 위해서 유엔군 사령이 서명하고 설치한 제도고, 또 NLL은 일방적으로 53년 8월에 설치했지만은, 그래서 안보적 개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영토적 개념 혹은 영토적인 제도로 화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반도에 이제 DMZ가 설치가 되는데, 이 DMZ는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 제1조 1항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정전협정 제1조 1항에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 하면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아이고 글자가 빠졌네요.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자가 빠졌어요. 이런 식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군사분계선, 우리가 통상 휴전선이라고 그래요. 휴전선 155마일, 한 개의 군사분계선이다. 근데 이 정전협정을 1953년 7월 27일에 그 체결을 하는데, 53년 7월 27일 아침 10시에 소명을 합니다. 아침 10시에. 그래서 12시간 지난 밤 10시부터 이 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해요. 정전협정을 사인을 할 때는 저쪽에서 남일, 이쪽에서는 또 이 중장, 유엔사의 대표 중장이 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개성과 이쪽에 있던 그 김일성에 나중에 가서 또 그걸 보고 확인하고 그럽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 밤 10시부터 효력을 발생, 같은 날 서명하고 같은 날 발효하게 되는 것이고, 휴전 정전협정이 체결된 거는
2년간의 협상을 통해서 휴전 협상 혹은 정전 협상, 제가 휴전 정전의 말을 자꾸 혼용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면 말씀드리겠고, 53년 6월 달에 한국 전쟁이 6.25 전쟁이 50년 6월 25일 날 발발하잖아요. 그죠? 1년이 지난 때에 6.25 전쟁 1주년 뭐 기념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 즈음에 소련의 그 말리크라고 하는 주 유엔 대사, 안전보장이사에 파견된 소련의 주 유엔 대사 말리크라는 사람이 The Price of Peace라고 그래가지고 평화의 뭐 대가, 평화의 가치라고 번역한 사람들, The Price of Peace라고 하는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뭐냐면 6.25 전쟁에 관련해서 이걸 휴전 제안을 해요. 그래가지고 7월 초부터 뭐냐면은 스위스 병원선인가 원산 앞바다였나 뭐 그래가지고 예비회담을 하고, 나중에 이 판문점으로, 처음에는 개성에서, 제가 거기에 좀 감을 가는, 개성했다가 뭐 판문점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전 회담이 일어나잖아요. 정전 회담이 협상이 2년간 됐는데, 제일 먼저 다루어진 의제가 뭐냐면은 이 군사분계선과 DMZ 설치 문제였는데, 그 당시에 이 군사분계선에 대해서 이 공산 측, 이 북한은 뭐라고 하냐면은 38선으로 다시 돌아가자. 38선으로. 네? 38선.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뭐냐면 현재의 접촉선, 라인 오브 컨택트, 현재의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치하자. 군사분계선을 설치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주장을 엇갈렸지만 타협점을 해서 현재의 접촉선. 지금 이 군사분계선이 1953년 7월 27일 그 시점에 공산 측 군과 유엔군에 대치하고 있던 라인 오브 컨택트입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군사분계선을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군사분계선, 왜냐면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죠.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거기 철책선이 쳐 있는가 보다. 군사분계선에 철책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철책선이 없습니다. 군사분계선은. 군사분계선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상의 선이고, 실제 선에 가면 절책선은 없고, 뭐가 있냐면은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표식물이 있어요. 표식물. 표식물. 처음에는 이게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막 삭고 뭐 이래가지고, 일본은 뭐 철제고, 또 최근에 90년대 후반에부터 해가지고, 정확히 이건 제가 기억 언제부터 모르겠지만, 또 콘크리트로 일부러 바꾼 데도 있다고, 그런 거를 제가 언론에서, 어디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m마다, 이 휴전선 155마일, 군사분계선 155마일 그러는데, 1마일은, 육상에서 1마일은 1.605km예요. 그럼 1.605 곱하기 155 하면은 대강 몇 킬로가 되냐? 대강 몇 킬로 되냐? 248km쯤 돼요. 248km. 이 248km인데, 200m마다, 매 200m마다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248 곱하기 5를 하면 1240개쯤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선이, 우리가 완전히 이게 선이 아니고 좀 꼬부랑꼬부랑해서 그런지 1240개가 1292개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현재 군사분계선 선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면적도 사실은 이게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는데, 그냥 248 곱하기 이게 2km, 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이렇게 4km잖아요. 남북방에 4km. 248 곱하기 한 4 하면은 어림짐작해서 992 평방킬로미터예요. 어떤 데는 이제 우리나라 평방으로 이렇게 표시한 데도 있는데, 하여간 992km 제곱 정도의,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강 이제 거의 근사치다 정도 아무 되겠고, 이게 이 DMZ는 하나의 분단 벨트로서, 띠로서, 여기 우리 벨트하듯이 띠로서 남과 북의 한반도상의 허리에 지금 DMZ가 존재하고 있다, 위치하고 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DMZ의 서쪽 지역은 서부 전선은 되게 이게 완만하고 평야지대가 많고, 또 농경지로 활용한 데도 있고, 또 지금은 이 60년 동안
인적 미답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원래 농지였지만은 상당히 많이 습지, 예? 일화하로 습지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어요. 서부전선도 상당히. 그다음에 이제 중부전선, 이 동부전선 가면 거기는 뭐 산악지대고, 예? 그다음에 인간의 접근은 좀 어렵지만은 자연 경관이 아주 잘 발달돼 있고, 또 금강산 설악산은 뭐 DMZ 남쪽에 있지만은 저기 해금강, 뭐 DMZ 바로 뒤쪽에 해금강이 있고 저 안쪽에 보면 이제 금강산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해안 지구는 아주 이 자연 환경이 상당히 이 발달돼 있고 좋은 그런 곳이다 이거죠. 어쨌든 이 DMZ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사통팔달의 곳이고 한반도의 중심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인위적으로 이거를 DMZ를 설치해 놓고 남과 북의 사람들이 사람도 물자도 자유롭게 오고 가지 못하는 이런 그 단절의 장소가 됐는데 지금 이제 분단의 상징이고 또 분단 고통의 상징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다 아시는 건데.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DMZ에는 자연 생태계가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아놨기 때문에. 물론 저도 전방에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저는 4년 3개월 장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3년 나중에 3년은 이제 육사교관을 했고 1년은 제가 7사단 이 7사단 아시죠? 칠성부대 육군 7대 화천에 있습니다. 화천 7사단 제가 정훈 장교를 했어요. 근데 처음 부임했을 때 이 장교들은 처음 가면은 우측부터 좌측까지 철책선을 다 걷습니다. 모든 장교들은 그 사단에 부임하면 걷고 제가 곧바로 들어가는 게 7사단 8년대 1대대인데 이게 DMZ 이게 남방 한계선 철책선 방이 거기에 제가 한 달쯤 있었어요. 그러다가 회바 부대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있을 때 이제 GP도 들어가 보고 뭐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DMZ 경험을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기 많이 있으시지만은 이 우리 68만인가요 요새 68만 군대 중에 이 DMZ 철책선에서 그러니까 DMZ와 남방한계선 부대에서 그래도 근무해 본 사람은 현재 68만 중에 한 5만 명쯤 될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뭐 그 정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지나가면서 여담을 얘기했는데 이 60년 동안 DMZ가 유지되고 있고 인적 미답의 곳은 남아 있어갖고 자연 상태가 잘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NGO에서는 뭐 정부에서도 뭐 관심을 갖고 뭐 지켜보지만 일부 NGO가 벌써 10년도 더 됐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될 수 있도록 신청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예? 그 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그 유산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 유산의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세계 유산에는 3가지 이 종류가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 세계 자연유산, 세계 복합유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유네스코 국제협약,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 그 명시되어 있는 3가지 유형의 세계유산이고 그 위에 국제적 협약에 근거는 없지만 자체로 만든 게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는 4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DMZ는 여기 3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세계 자연유산인가요? 세계 문화유산인가요? 세계 자연유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해외여행 많이 가신 분 중에 있을 텐데 폴란드를 가보면 폴란드에 가면은 2개의 세계유산 갖고 먹고 살아요. 뭐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긴 한데 이 폴란드가 말이죠. 관광자울이 조금 있잖아요. 그거 갖고 폴란드 해외에 간 사람들은 꼭 여기 이 2곳을 갑니다. 한국 사람들 가는 코스예요. 하나 뭐냐?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뭐로 지정돼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어요. 여러분 문화 그러면은 긍정적인 문화유산 말이에요. 뭐 석굴암, 첨성대 이런 거 긍정적인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인간의 악행, 인간이 전쟁 상황에서 이 정도로까지 말이야 정말 반문명적인 행동을 할 수 있구나. 독가스실에다가 유태인 뭐 600만 명 갖다 집어넣고 죽인다.
그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그것도 문화예요. 나쁜 부정적인 문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소금 광산이라는 게 있어요. 소금 광산. 예? 폴란드에 가면 소금 광산. 되게 소금은 옛날에 뭐 노아의 홍수 시절에 뭐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좀 뒤바뀐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에 소금이 많이 있잖아요. 산에 가면 소금이 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독 그런 데는 세상에 많기 때문에 세계 그 자연유산 안 되는데 여기는 소금 광산이 어디냐면 지하에 있어요. 지하 갱도에 뭐 한 1km 지하에 가면 거기에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나와. 그래서 폴란드가 나온 그 요한 바오로 2세인가 그분의 그 소금으로 만든 그 얼굴 뭐 흉상도 있고 뭐 그런 걸 거기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두 개의 세계 유산이 하나는 자연유산이고 하나는 문화유산인데 그런데 이 DMZ가 만약에 그 세계 유산에 등록될 때는 양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전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의 측면이고 세계 자연 생태가 잘 발달했잖아요. 물론 중동부 전선 동부 쪽에 뭐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뭐야 세계 복합 유산이 되는 거예요. 세계 복합 유산은 문화적 요소와 뭐죠? 자연 환경적 요소 다 보존할 가치가 있다. 세계적인 유산의 가치다. 그래서 세계 복합 유산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이거죠. 그래서 DMZ가 만약 세계 유산이 되면은 뭐냐 이제 통일 한국에 있어서도 뭐냐 엄청나게 잘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관광 자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그건 나중에 가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DMZ 현황이 됐습니다. 근데 DMZ는 뭐 원래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에 되잖아요. Demilitarized zone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Demilitarized zone이 아니라 지금 뭐냐 Heavily Militarized zone으로 돼 있어요. 6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래서 DMZ는 한반도 전체 면적 약 22만 킬로 중에서 0.4%에 불과하지만 100만 개 이상의 지대가 매설되어 있고 이 DMZ를 사이에 두고 남북한 군사력의 70%가 배치되어 있다 이거죠. 물론 이제 뭐 평원선 이남 우리도 뭐 보면 어쨌든 남북한 군사력이 70% 배치되어 있고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 내에는 소총과 같은 개인 하기만 반입할 수 있지만 남북한 모두 DMZ 내 최전방 감지 소총 가드 포스트라고 그러죠. 가드 포스트 GP가 있고 또 중화기 병력 이런 걸 배치한 채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각종 진지 66개소 박격포 진지 28개소, 대공포 진지 25개소, 야포 진지 4개소, 대전차 포 진지 9개소 포함해서 66개소의 진지를 구축해 놓고 있고 4개의 갱도 29.4km에 달하는 지뢰지대 283개소의 감시소 GP 했고 관측소라고 해서 이제 GOP라고 하는 게 있죠. GOP요. General Observation Post라고 해서 GOP 통상 뭐 OP라고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100개의 방송시설, 철책선, 막사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북한의 기습 공격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어 목적에서 96개소의 GP 및 OP와 10개소의 방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이 그 군사분계선을 중심해서 북쪽 2km, 남쪽 2km, 4km의 거리로 DMZ를 그래서 아까 992평방킬로미터의 DMZ 설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전협정이 53년 7월 24일 체결된 후에 1년도 채 정말 협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북한이 그 말하기 전에 이제 뭐냐면 이 군사분계선이 있고 DMZ가 있잖아요. DMZ 4km 그 남쪽의 경계선을 남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남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에는 철책선이 있어요. 철책선이 있고 북쪽의 경계선 그러니까 DMZ의 외측 한계로서의 북쪽의 경계선 그거를 북방 한계선이라고 그래요. 북방 한계선. 서해 바다 북방 한계선 말고 이 DMZ의 북쪽 끝도 북방 한계선, 남쪽 끝도 남방 한계선이에요. 그 안에가 이제 DMZ잖아요. 이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에는 뭐로 이건 지도상의 선이길 동시에 여기다 철책선을 지금 설치해 놓고 있어요. 철책선을. 북쪽도 남쪽 철책선을 설치해 놨습니다. 근데 53년 7월 27일 이 당시에는 남과 북이 전쟁한 지 얼마 정말 전쟁 3년 동안 했고 지금 폐허가 되고 피폐인 상태에서 갑자기 막 철책선을 전 전선에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철책선이 완료된 거는 50년대 후반 60년대 초경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문헌을 사실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60년대 한 초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전 정전 상태 이후에도 50년대 후반에는 남과 북의 간첩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해서 철책선이 없으니까 완공이 되지 않아. 철책선이 완공이 되는 거는 50년대 후반, 60년대 초인 것 같아요. 북한도 설치. 그래서 이게 철책선이 딱 설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5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북쪽의 철책선을 앞쪽으로 한 치라도 더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 철책선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우리도 대응해서 철책선 앞으로. 그래서 4km DMZ 4km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지역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북한의 철책선과 남한의 철책선의 거리는 상호 간의 거리는 4km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양구라는 데 가면 펀치볼, 양구, 예? 인제 양구 원통, 예? 양구에서 근무하신 분들 거기 가면은 남과 북 간의 철책선의 거리가 1km에서 1.5km 그 사이밖에 안 돼요. 4km를 유지해야 되는데 1km에서 1.5km 그 사이까지 지금 남과 북이 앞으로 지금 나와 있다 이거지. 예? 그런 데가 있을 정도로 DMZ 원형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뭐 훼손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DMZ의 완충 기능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무력 충돌 가능성도 뭐 상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DMZ의 법질서, 그리고 정전협정에 이제 DMZ의 법질서를 이제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제가 이게 쓰진 않았는데 DMZ의 그 통치권, 이 DMZ는 지금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국제법에 의해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MZ 내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통치권 행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기도, 강원도가 뭐 그 지역에 대해 DMZ 안에 대해서 지방행정이랄까 지방통치, 중앙정부의 통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 통치권이 배제되어 있고 정전협정에 따라서 군사정전위원회가 DMZ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정전협정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그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군사정전위원회가 북한의 무실화 전략의 이 책동에 의해서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전협정의 집행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쌍방 적대사령관 그래갖고 유엔군 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또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그 사람은 이제 94년에 그 대표가 이제 철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이에요. 북한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의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군사정전위원회를 북한이 이 보이콧을 해서 열리고 있지 않지만은 유엔 측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게 유엔 측에서 임명한 5명, 북한 측에서 임명한 5명이 만나서 회의하는 협의체고, 거기서 합의도 도출하고 뭐 정전 위반 사건도 처리하고 이런 기능들을 수행한다. 우리는 유엔사 측 군사정전위원회를 임명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어요. 네? 운영하고 있다. 네.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 혹은 유엔사 측 군정위가 필요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정전협정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또 작동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그 발표 내용과 약간 거리가 있어서 여기 쓰지 않았는데, 정전협정은 63개 항,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전협정은 6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뭐냐, 63개 항 중에 36개 항이 지금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63개 중에 36이면은 50%가 넘어가요. 한 60%좀 되려나? 예. 이게 지금 기능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36개 항의 이행 실천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군이 13개 항의 그 이행 준수 과정에서 우리 군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이행 준수 과정에 국군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DMZ가 마찬가지예요. DMZ 관련 조항들은 다 하고 있다 이거죠. 또 서해 5도에 관한 조항도 그렇고 뭐 등등 13개 항에 대해서 참고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통치권은 군사정전위원회가 행사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유엔사 측 군정위 혹은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할권 내지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리스딕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유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죠.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이 DMZ에 대한 처분권, 이거는 가질 수 없다 이거예요.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전협정의 내용을 보면 군사분계선 통과 및 상대측 DMZ 진입에 관해 가고 정전협정 제7항을 보면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3인은 민간인을 얘기한 겁니다.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정위의 허가가 있어야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 간에 무슨 교류협력을 위해 가지고 뭐 방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통일부가 승인하면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유엔군 사령관의 이제 군사정전의 유엔사 측 군정회, 그건 유엔군 사령관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유엔사가 실질적으로는 개입을 하죠. 그래서 유엔사 측 군정위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쌍방이 합의해서 가야 되는데 쟤네들이 전륜반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정전협정 제8항에 보면은 DMZ 내의 어떤 군인이나 3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에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의 통제인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냐면은 DMZ 군사분계선 통과 말고, 통과는 하고 북한 측 DMZ에 들어가려면은 북한 측 사령관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허가가 있어야 이제 통과뿐만 아니라 북한 측 DMZ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DMZ 자기 측 지역 출입 및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관련해서는 정전협정 제9항에 규정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집행에 관계된 인원과 군정위의 특정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3인이나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여기도 군정위가 또 관여. 정전협정 제10항에 보면은 DMZ의 군사분계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 사령관이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뭐냐면 DMZ 남측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군인의 총수는 뭐냐, 1000명입니다. 1000명을 상회할 초과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 무기도 저기 보면은 보총 뭐냐면 우리 요새 뭐죠? M16 이것만 가능하지, 기관총이나 말이죠. 무슨 뭐 이런 거 자동 하는 이런 것들은 안 되게 돼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쌍방이 사실은 다 정전협정을 좀 위반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11항에 보면은 인원 장비 물자의 출입과 이동의 자유 보장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군정위로부터 DMZ로 들어갈 것을 특히 허가받은 기타의 모든 인원 물자의 장비의 DMZ 출입과 DMZ에서 이동의 전전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정전협정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이 정전협정의 조인 서명한 사람은 세 사람이죠. 우리 중에는 클라크라고 하는 마크 클라크라는 유엔군 사령관, 저쪽에는 김일성, 그 다음에 팽덕회라는 사람이 3명이 사인했잖아요. 그래서 정전협정에 이 한국말본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군이 작성한 게 아니라 북한이 작성한 거예요. 북한이 초안을. 예? 그래가지고 이 정전협정의 원본을 보면은 국제연합군이 아니라 연합군이라고 돼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식 용어 표현들이 나와요.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DMZ의 평화적 이용이 되겠습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의 법적 근거와 선례다,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3장의 제목을 잡아왔고, 한국의 DMZ 평화적 이용의 제2실태인데, 여기는 제가 이제 몇 개 항목밖에 쓸 수 없어서 82년에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이 20개의 시범 실천 사업 제안을 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북한에 대해서 DMZ 평화적 이용을 제의한 것은 1972년입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 1972년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죠?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생각나죠? 예? 그 70년에는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관한 기본 구상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제안을. 그 전에는 선건설 후통일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뭐 새마을 운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별 제한도 없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훨씬 못 살았고 남과 북의 1인당 GNP가 같아지는 시기가 뭐냐면 1972년입니다. 72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당시에 그 1인당 GNP 200달러가 됐고 남과 북이 균형점을 이루는 그리고 72년이야. 그해 1억 달러 뭐 수출 1억 달러 달성이었던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예, 뭐 하여간 70년부터 시작하고 71년에 남북 적시자회담 열리죠. 72년 남북 7.4 공동성명 시되겠잖아요. 72년 2월에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누구냐? 외무부 장관이 김용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김용식 아신지 모르겠네. 김용식 카이저 수염그래하고 긴 분, 아주 키도 엄청 크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DMZ 평화적 이용을 최초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82년에 10년 후에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정부 시절인데 그때 이제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그 실천의 일환으로서 이 국토통일원 장관이 20개 시범 실천 사업을 제의하는데 그 안에 보면 DMZ 평화적 이용이니 뭐 그다음에 금강산, 설악산 뭐 국제 관광지대 뭐 설치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9년에 이 노태우 정부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DMZ 내에 평화구역을 설치하고 이걸 발전시켜서 통일 평화시를 만들자. 뭐 그런 제안을 했고요. 또 94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이 DMZ 자연공원화를 제안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구성을 발표를 했었죠. 뭐 이런 제안 실태들이 있습니다. 북한도 보면은 88년에 또 88년, 89년에 뭐 군축 제안을 하고 뭐 포괄적 평화 뭐 방안 뭐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대개 보면은 뭐 DMZ 내의 군사력을 철거하고 비무장하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적극적인 평화적 이용에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DMZ의 이제 평화적 이용 문제가 이런 제안들을 거쳐갖고 이제 뭐 금년에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는 뭐 이건 이제 뭐 오래 있었던 거고 남과 북의 합의문에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냐? 1991년 12월에 채택이 돼서 1992년 2월달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거 있죠?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아시죠?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 보면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 보면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문이 등장합니다. 이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은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고 군비 감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상호 주요 군사훈련과 부대 이동의 사전 통보, 훈련 참관단의 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를 취한다. 남과 북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최초로 합의한 것이고 그리고 또 유일한 합의에 사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북한이 저렇게 막 90년대 초에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왔는데 그 후에는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띠게 되고 또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다음에 뭐냐 이 개성공단 뭐 설치하자고 그러고 DMZ에 대해서는 뭐 북한 군부가 반대하고 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개성공단 설치해라. 그래서 그거 열어주는 것만 해도 뭐 상당히 양보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건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97년에 한반도 비무장지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사실은 95년에 제가 91년부터 2000년 초까지 2000년 2월까지 제가 통일연구원 이 정부 산하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죠. 국제연구기관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95년에 제가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라고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 그게 그 당시에는 대입이었어요. 대입이. 예? 그러니까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이거를 뭐 연구를 해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비밀 취급 기간이 1년 딱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고서가 외부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년쯤 더 지나고 그래서 97년에 이 책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DMZ 비무장지대에 관한 책이
발간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쓴 거, 이 보면은 저기 합참에서 합참 정보본부에서 보면은 군사정전위원회 편람이라는 책자가 이제 나옵니다. 몇 년마다 한 번. 지금 8집까지 나와 있는데 그 보통 이 민간인들이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라요. 합참 정보본부에서 군사정전위원회 편람이라는 책자가 있다는 자체를 일반인은 알 수가 없어요. 국방연구원의 박사들만 아닙니다. 근데 제가 통일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뭐 이쪽에 연구도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도 수집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이제 또 이런 게 하나의 자극이 됐는지 책은 별로 많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 도서관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림대 교수나 뭐 이렇게 이제 요새는 DMZ 연구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좀 생겨나고 또 책자도 나오고 많은 연구가 좀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 이 책에도 보면은 남과 북한의 합작공단 같은 거, 개성공단 같은 거를 개성에 설치하라고 그러지 않고 DMZ에다 설치하자. 다 DMZ에다. 응? 왜 DMZ에 설치하냐면은 북한에다 공단 설치 옛날에 누구죠?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남포에 뭐 설치한다고 그러다 결국은 북한에 뭐 여러 가지 부당한 요구, 뒷거래, 뭐 여러 가지 돈도 집어주고 뭐 여러 가지 승인 나오는데도 절차가 복잡하고 돈도 많이 그러니까 손 들고 다 나와버렸잖아요. 삼성 검토해보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북한 지역에서 대규모 투자하면요 사업 자체의 진전도 인질화되는 거고 북한이 좌지우지하고 사람 우리 인력에 가면 신병안전부장이 있고 또 그것도 인질화될 가능성이 있고 물자도 그렇고 생산품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의 진전 속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 같은 거를 거기다 하는 게 아니라 DMZ 하자고 다 이렇게 된 요새 들어오면 근데 이제 그렇게 실현 안 돼. 그건 제 구상뿐만 아니라 정부 보고서에 보면 다 안들도 이라고 옛날에 이제 89년에 제가 이 보고서는 95년에 했지만 89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노태우 대통령이께서 통일 평화시를 제안하니까 그거 후속 대책 그래갖고 정부 내에서 관리들이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대외 공개하지 않지만은 그런 보고서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법적 이런 거보다는 이제 평화시 건설, 시 건설 구상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통일부 영역으로 나온 게 있고 뭐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과 북이 그 후에 이제 진전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어.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고, 저 DMZ의 평화적 이용이 참 여러 가지 좀 잘 됐으면. 그래서 저는 그 당시 DMZ 평화적 이용이 이게 간단치 않다. 합의서에 이런 규정이 있지만은 결국 뭐냐? 국제사회의 협조 지원이 좀 필요하다. 유엔이면 유엔. 혹은 유엔에서도 관심이 있었는데 유네스코라든가 또 아까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 얘기했잖아요. 또 UNDP라든가 또 유엔 환경계획이라고 있습니다. UNEP. 그다음에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세계 자연 보존 연맹 이런 데에서 DMZ 남북 생태계 공동조사라든가 사업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북한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같이 해보라 말이야. 이런 또 UNDP나 UNEP에서 94년경에 있어 UNDP가 장단기 이 DMZ에 관한 사업 이렇게 프로젝트 이렇게 리스트를 설정해 지시하고 제가 그런 책 쓸 때도 그런 거 검토해서 인용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90년대 초에 상당히 좀 저 연구가 좀 일부 진행이 됐어요. 왜냐면 합의서에 딱 저렇게 나와 있고 명시됐고 북한도 말이야 뭐 호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 후에는 별로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뒤에 정전협정 전문에 제가 평화적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몇 가지를 써놨는데 정전협정의 거는 간접적인 겁니다. 간접적인 거. 왜냐하면 정전협정의 DMZ 설치는 비무장화. 거기 DMZ 내에 군대나 무기 배치하지 말고 다 철거하라. 비무장화 시켜라. 그 목적으로 정전의 보장을 위해서. 예?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것,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비무장하기 위해서 DMZ를 설치한 거지. 그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명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정전협정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니까. 다만 이제 부수적으로 그 DMZ 내에 군인과 민간의 출입에 관한 규정도 있고 뭐 그런 몇 가지 이제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건 아니고 간접적이다.
근데 직접적인 그 근거는 남북기본합의서 12조고, 그다음에 DMZ 일부 구역 개방에 관한 유엔사 북한권 합의서 그랬는데, 이거는 평화 중에 뭐 법적 근거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죠. 이게 언제 이런 게 채택이 됐냐면은 2000년 11월인가 하고 2002년에 채택이 됐어요. 내용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전원 명시 합의서가 채택됐는데 왜 채택이 됐냐?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그다음에 이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철도가 DMZ를 관통해 가지고 경의선에 지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없는 철길을 놔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제 경의선이 있었는데 많이 이제 전쟁에 의해서 훼손이 됐고, 또 철도가 지금 뭐 많이 낡았을 거고, 그러니까 거의 새로 깔아야 되잖아요, 레일을. 그러면 거기 가서 사람이 작업하고 공사를 하고 또 뭐 자재도 갖다 여기다 쌓아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철길은 뭐 2m도 채 안 되는 짧은 길이지만은 제가 정확히 이 거리가 한 10m쯤 10m도 더 될 것 같은데, 한 10m에서 20m 정도를 이제 뭐냐면 굳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있는 지뢰를 다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정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하는데, 현재 뭐냐면 DMZ는 아까 DMZ에 대해서 뭐냐면은 그런 작업을 하려면 남과 북 간에 직접 합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까 말했듯이 DMZ에 대한 통치권은 군사정전위원회가 행사하게 돼 있고, 군사정전위원회가 지금 북한이 거부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엔사 측 군정회 혹은 유엔사 측 군정위와 북한 측과 유엔사 측 군정위 혹은 그 군정위의 대체물과 대체기구와 북한 간에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허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DMZ에 들어가서 그런 작업을 하도록 허용해요. 그래서 지금 군사정전위원회 대신에 96년부터 유엔사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이라는 게 열렸어요. 여러분, 유엔사 북한군 간의 장성급 회담, 그런 거 들어봤죠? 96년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16차례인가 열렸어요.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그 장성급 회담에 이제 대령급 회담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군사정전위원회 산하에 비서장 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비서장 회의에 상당하는 이 대령급 장교들이 또 접촉을 해. 장성급 회담을 하면 그거를 또 실무 지원하기 위해서, 또 합의한 걸 이행하기 위해서. 어쨌든 유엔사 북한군의 간의 장성급 회담은 군사정전위원회의 대체물, 대체기구로 작동해왔고, 여기서 합의서를 채택을 해서 DMZ의 일부 구역을 개방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응? 일부 구역을 개방을 하기로 유엔사하고 북한군이 합의를 하고, 유엔사는 DMZ 남측에 대해서 통치권 내지 관할권을 갖잖아요. 그 관할권의 일부를 관리권이라고 표현을 해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넘겨줍니다. 넘겨줘요. 유엔사가. 이거 좀 너무 기술적이고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듣기만 하시죠. 넘겨줘서 남측의 국방장관하고 북한의 국방장관이 저 합의서에 근거해서 이제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관련된 군사적 실무 지원 보장을 위한 남과 북 간의 합의를 또 만들어요. 네? 이중구조. 이제 요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다. 뭐 잘 들으시면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DMZ 내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철도도로 연결해서 개성무당까지도 우리 철도가 이제 기차가 운행을 했었죠. 한동안. DMZ 평화적 이용의 선례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나 잡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두 개의 합의에 근거해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DMZ를 개방을 했고,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지뢰도 제거하고 철길도 놓고 사람들 남과 북의 군인들이 접촉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같이 뭐 거기서 공사를 한 거죠. 비무장하다 하고 또 남북 간 군사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 왕래를 위한 DMZ 출입, 버스가 관광객 들락날락하고 뭐 지금도 기업인 얼마 전까지 기업인 관광객 이산가족들이 가서 만나서 상봉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DMZ 출입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가보셨죠? JSA라고 있죠? 판문점. 네? 판문점에 가면은
우리 측에 자유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거 자유의 집하고 평화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의 집 아시죠? 그건 뭐 조그만 완전히 그 뭐 2층 거기 가서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북한장에서. 평화의 집 저기는 이제 그 남북 회담 장소입니다. 이 자유의 집에 해당하는 건 북한의 이제 판문각이고 여기는 이제 또 평화의 집에 해당하는 통일각인데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외국인 관광객들 또 여러분 대학생들이 뭐 이 국방부 또 이렇게 통일부 협조해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가면은 거기 가서 이제 유엔사 소속의 한국군 장교가 이제 막 해설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뭐 돌아오지 않은 다리 앞에 가서 사진찍 한번 찍나?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군사 지역이고 이 JSA는 과거에 아시다시피 그 JS 관할 위해서 600명의 그 요원들이 있었는데 미군이 한 150명 했다가 이게 90년대 후반에 정확히 언제인 기억이 안 나요. 전부 한국군으로 이제 다 우리 한국군이 다 이제 거기서 직접 뭐 근무를 하죠. 그래서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에서 또 이 평화적으로 어쨌든 활용하고 관광지 활용하고 또 남북 간에 이 판문점 남부 연락사무소나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연락 기능, 인도적 목적의 예비 접촉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 이 DMZ에 이미 정전협정 체결될 그 당시에 이미 마을이 조성돼 있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DMZ 내에 그런 데가 있어요. 대성동 자유의 마을. 여러분은 판문점은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신청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주민등록번호 내고 뭐 이렇게 해갖고 신원조 해갖고 가는데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정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들어가 본 사람 있어요? 대성동 자유의 마을? 별로 없죠?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저기 들어가려면 유엔사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물론 판문점도 마찬가지지만은 저기는 북한의 기정동 마을에 대응되는 그런 마을이고 지금 여기 정보가 지금 명확히 없는데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 않고 저기는 면세 지역이고 그다음에 군대 물론 군대 안 가죠. 거기는 남성은 그리고 이제 저기는 8개월 이상의 현지 거주 의무가 있어요. 대성동 자유마을에 8개월 이상 살지 않으면은 거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결혼해가지고 밖에서 사는 사람이라도 결혼하면 거기 가서 입주해가지고 살 수 있지만 거기 살던 여성이 외지의 남자와 결혼해 나가면 더 이상 다시 못 들어와요. 거주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그런 아주 특수한 지역이고 유엔사가 직접 경비하고 합니다. 대성동 자유마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북한에도 선전마을로 기정동 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 이거 내가 몇 시까지 하는 거죠? 5시까지 하는 거죠 원래는. 5시까지. 그다음에 이제 한강하구에서 이제 항행적 이용, 뭐 골지 채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사실은 DMZ하고 이제 서해 바다에 그 뭐라 그럴까 이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죠. 사실은 한강하구니까 한강하구에 관해서도 정전협정의 규정이 있고 이 DMZ 안쪽에 보면 임진강 이렇게 우측으로 올라오다 보면 그건 또 육상지의 강 사이에 있는 강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항행적 이용을 한다는 과거에 골재를 채취하고 뭐 이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DMZ 세계 평화공원 구상, DMZ 평화적 이용에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90년대 보면 어떤 아이디어냐면 아까 DMZ 가장 쉬운 거는 요거 들어가기 전에 DMZ 내의 자연 생태계를 좀 공동으로 조사하자. 여러분들 그 뭐 이 두타연에 있는 삼천호 뭐를 갖고 옛날 한동안에 이렇게 그 방송에서 보면은 이 광고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그죠? 두타연 그런 거. 자연 생태계 공동 조사 이런데 이제 국제기구와 같이 하면 참 좋을 텐데 북한이 이 제안한 지가 벌써 90년대 초중반이니까 20년 가까이 가도록 아직까지 호응하고 있지는 않아요. 북한의 태도가 그리고 또 남북 공동 농업 경영 내가 쓴 책에도 이런 걸 남북 공동 농업 경영이라고 하는 거를 냈는데 제가 이 책에 쓴 제안을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떤 걸 내냐면 그 당시에도 이제 꿈과 같은 얘기들이지만은 한번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꿈을 그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달나라 가는 게 뭐 처음에 뭐 그게 꿈이었잖아요.
그게 뭐 실현 가능했다고 생각했습니까? 18세기, 15세기에 우리가 1968년인가 달나라 갔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공동농업경 이거 관련해 갖고 이 철원 여기도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철원에 가면은 북면뜰이라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광활합니다. 제가 이 광활한 그 뜰이 있어요. 거기 평야지대를 좀 같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농업을 하고 한다든가. 또 여기 쓴 책에 뭐냐면은 대성동 자유마을 사람과 기정동 마을 사람들이 같이 거기 DM의 그 농경을 같이 공동 경작을 해서 생산물을 분배하고 논아갖고 또 추석이나 단오나 명절 때 서로 이렇게 오고 가서 접촉도 하고 거기다가 생산한 물건을 같이 팔기도 하고 말이야. 뭐 이런 걸 만들자 이거지. 벌써 95년에 썼으니까 뭐 18년 전, 18년인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여기 썼어요. 아니 뭐 지금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 안에 DMZ 사이에 군사분계 사이에는 대성동 마을과 기성동 마을 사람들도 오고 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 좀 만나보고 자기들 좀 음식도 좀 나누고 교환하고 말이야.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하고. 그러게 신뢰가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안도 했었어요. 북면뜰. 그래서 이 철원과 앞쪽에. 저도 이 무식해하고 최근에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7사단 화천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화천이 북한하고 접촉하고 있을까요? 네, 아니라고 그러셨죠? 누가 아니라고 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화천이 7사단 지역으로 해서 그 화천군, 그러니까 화천군에 거기 가면은 풍산리가 있고 뭐 사방거리 뭐 이런 쪽에 그런 그 조그만 이제 마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화천군은 뭐냐면은 바로 DMZ하고 접촉한 게 아니고 화천군에서 그 우리가 군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GOP까지 가잖아요. 그 화천군 7사단의 앞쪽 부대 7사단에 접하고 있는 DMZ는 철원군입니다. 철원군. 그 옆에 보면 7사단 17사단인가? 좌측이 17사단 뭐 있잖아요. 15사단. 15사단 뒤에 27사단이죠. 그죠? 아니요. 7사단 15사단.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화천님하고 7사단이 그 앞쪽 부분 있잖아요. 7사단이 담당하고 있는 화천군이 있고 화천의 7사단 섹터 앞에 있는 지역에 그 철책선 있는 부분은 철원군이다 이거예요. 우리 행정구역상 철원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천군이 DMZ 접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화천에 이제 7사단이 이제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DMZ를 다시 공부하고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제가 거의 뭐 한 30년 전에 제가 저기서 근무했었는데 그건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하여간 뭐 이렇게 철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자연 생태계 지금 보면은 여기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잘 작동을 못 시켜갖고 사진이 있는데 너무 커가지고 좀 줄이려고 그랬더니 안 들어가더라고 이 안에. 근데 그걸 보니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DMZ를 나중에 활용할 때 보면 동부전선은 뭐 어떻게 하고 중동부 전선 어떻게 하고 중부 서부는 어떻게 하냐 조금씩 다 달라요. 서부는 사실은 보면은 그 서부전선 1사단 앞에 가면은 다하게 확 튀어 있잖아요. 개성이 보이고 뭐 저쪽까지 보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이제 뭐냐면은 이 화공작전하고 사계 청소한다 그러고 막 불 지르고 말이에요. 이 화천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쪽은 뭐 좀 자연 생태계가 잘 발전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좀 공단도 만들고 뭐 여기 보면 핵발전소 황당한 얘기인데 DMZ 내 핵발전소 설치하자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뭐 아이디어니까 어디까지나. 네. 그다음에 남북 공동에 이제 뭐 이 공단도 설치하자 뭐 이런 제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여기 쓴 거 보면은 이제 그 백범 김구 선생이 뭐 이제 남북 그 협상지 하고 와가지고 뭐 38선을 배로 넣어서 이거 남과 북이 갈라지는 거 막겠다고 그랬는데 이 군사분계선과 38선과
군사분계선. 우리가 분단선이 38선에서 군사분계 바뀌었잖아요. 38선과 군사분계선이 마주치는 지점이 그러니까 마지리 무슨 리 몇 개의 리가 이게 겹쳐요. 여기 책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백범 통일광장을 만들자. 내가 그런 제안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안은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북한이 받으면 뭐 어쨌든 개방 좋은 거니까 뭐 그런 제안도 했는데 뭐 메아리 같은 얘기고 아직은 뭐 어쨌든 현대한계에서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천명을 여러 가지 아이들은 많이 있어 왔다.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북한의 태도고 호응 여부다는 것이요. 그래서 금년 5월 8일 날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의회에서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을 하셨고 이 같은 세계평화공원 구상에는 남과 북과 유엔,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그랜드 플랜으로서 상당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또 미국 대통령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난달에 우리 한중 정상회담 했죠. 그때 시진핑 엊그저께 지난주였나 뭐 이번 주였나 그 동아일보에 보니까 시진핑 그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그러고 시진핑 주석도 K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정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세계평화 구성이 실현되려면은 DMZ 일부 구역을 개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평화공원 대상 지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상 지역은 우리 보관으로 갖고 있더라도 일단 유엔사 북한군이 장석궁 회담을 열어가지고 이 평화공원 구상과 관련해가지고 DMZ 구역을 개방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권을 유엔 관할권 전체, 통치권 혹은 관할권, 주리스딕션을 유엔사가 계속 갖고 있고 그 중에 일부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권을 한국 국방부에게 넘긴다. 이런 거를 유엔사와 국방부 간에 그리고 북한과 유엔사 간에 1차적으로 하면 유엔사 북한 간에 그런 합의를 해야 되고 또 유엔사 국방부 우리나라 국방 간에 또 합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의 두 가지 합의 기초에서 남과 북 간에 또 합의해야 됩니다. 이게 현재의 정전체제고 DMZ 내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절차다 이거죠.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DMZ 남측 구역에 대한 국내법적 규제 제한상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국제법적 남북 간 합의, 국제법 측면으로 법적 대응을 말씀드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건데 국제법적 측면으로서는 정전협정상 DMZ는 군정위 및 쌍방 적대사령관의 관할하에 있는 지역이고 현재 군정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어 있어서 그간 유엔사 북한 간의 군정위 대신에 열렸다. 16차례 열렸다.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아까 지금 한 얘기 다 써놓은 겁니다. 쭉 한번 보시면 DMZ 일부 구역 개방 그리고 관련된 기술적 군사적인 문제의 정전협정에 따른 해결에 관한 합의를 노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선례는 2000년 11월과 2000년 9월 이런 선례가 있는데 그에 유사한 합의를 또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앞에 저 합의는 이쪽 2000년 2000년의 합의는 그 DMZ 일부 구역을 개방한다고 할 때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 합의서에 보면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저 뒤에 거는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한정된 목적하에 DMZ 일부 구역 개방. 근데 세계평화공원은 전혀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합의를 유엔사 북한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런 구상 실천에 대해서 대북 협상권과 함께 평화공원 지역에 대한 행정적 관리권을 우리 국방부의 유엔사가 위임을 해야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서한 교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에 관해서 유엔사가 2000년 11월에 협상권과 관리권을 위임한 적이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DMZ 평화공원을 남과 북 간에만 지금 세계평화공원을 썼어요. 세계평화공원. DMZ 세계평화공원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그 공원의 설치 지역은 DMZ 내다. 그리고 이 평화공원의 이 목적은 평화를 창출하고 남과 북 간의 어떤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피스메이킹하는 그런 거점 공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것이 남과 북 한반도에 위치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곳이다. 그래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곳으로 만들면 그런 상징성을 위해서 유엔 기구 같은 거 또 좀 유치하고 또는 이 운영에 유엔도 참여하게 하고 뭐 그런 아이디어도 좀 담겨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한테 협조도 요청했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DMZ 뭐 자연공원, DMZ 평화공원이 아니라 DMZ 세계 평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계 평화에 이반 한반도 평화 나가 세계 평화의 하나의 이바지하고 또 그런 하나의 모델로서 기능하겠다. 뭐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스처는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여러분들 미국 의회 제가 워싱턴에 몇 번 가봤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세계 정치의 중심지 아닙니까? 워싱턴에 딱 앉아 있으면 그건 워싱턴 미국의 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국제 정치의 중심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지를 전겠다. 미국의 의회는 결국은 법을 만들고 미국 정치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이죠. 내가 인권대사 아까 소개를 했었는데 이게 보면은 한국에서 인권대사 활동할 때 어디 가서 하는 얘기는 신문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미의회 의사당 앞에 2009년 4월에 미의회 앞에 가서 각국 NGO들 또 우리 미국의 이 슈잔 슐티 뭐 이런 여러 미국의 상원의원도 여러 나왔죠. 뭐 이런 분들 각각 이제 한 마디씩 뭐 한 5분 스피치 하는데 거기 하니까 뭐 국내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이 가서도 미 의회 앞에서 연설하면은 그게 또 기사화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해봐야 별로 안 돼요. 그죠? 한국에서는. 예. 그건 대통령이나 뭐 장관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후에 이 공원지에 유엔 기구를 만약 유치할 경우에는 그 남북한과 해당 유엔 기구 간의 어떤 합의, 국제협정을 도출하게 될 것이고 그런 기구의 직원이 올 경우에는 또 특권 면제를 인정해야 되고 그런 합의를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남과 북이 3자가 만나서 합의해 놓은 좋은 선례를 만들고 평화 분위기를 싹 구축하고 또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남과 북 간에 이미 한 얘기인데 과거에 2000년 9월 26일에 보면은 제주도에서 남북 국방장관 해당 공동보도문 제3항을 공동보도문이라는 게 채택이 되는데 그 3항과 유사한 합의가 필요하다. 3항이라는 게 뭐냐면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공사를 위해 각 측의 DMZ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한다고 명시했고요. 3항에 4항에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 관할 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의 기초에 처리해 나가기로 한다. 금년 3월 5월에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저기는 북한이 정전협정의 기초에 정전협정이 유효하고 존속하고 그 기초에 따라 하겠다고 이미 합의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백지화 뭐 무시라 어쩌고 해서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행동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또 한 번 더 상황이 이러니까 또 저렇게 태도를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런 합의 여기 보면 다 철도 도로 공사를 위해 연결한 철도 도로 부분의 군사분계 주변의 딱 그렇게 지역을 수식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비무장지를 개방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유사한 내용의 합의를 노출해서 세계평화공원에 관한 그 설치에 관한 어떤 그 목적을 위해 DMZ를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필요하다. 유엔사 북한 간에 또 남과 북 간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세계평화공원 설치를 위한 전제로서 이제 부지 정리하고 지대 제고돼야 되고 군대 간의 통신, 기타 인적 물적 지원에 관한 세부 합의서, 이 국방장관 회담의 공동보도문에 기초해서 정을 또 만들어야 될 겁니다. 저런 또 유사한 합의서가 또 남과 북에 있었어요. 군사적 군당국이 합니다. 그런 걸 또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나중에 이제 세계평화공원이 완공이 됐다. 세계평화공원이 이제 DMZ에 딱 어딘가에 완공이 됐어요. 그럼 그 운영하는 문제가 있겠죠. 예?
운영하는 문제. 누가 운영할까? 남과 북이 아니면 유엔 기구가 또 들어오면 삼자갈지. 그거 기구 운영 기구. 그다음에 거기 또 수익금 들어오면 어떻게 배분할 거고 이런 거 생기겠죠? 거기 들어와 가지고 또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 저지를 수가 있어요. 남측의 인원이 북측 간에 뭐 시비가 붙거나 또 우리끼리 살인 사건 하면 뭐 그건 우리가 관할하면 되지만 또 이 공원은 하나의 유니트죠. 하나의 유니트. 그래서 DMZ 군사분계선과 남과 북의 하나의 유니트로서 설치가 될 거예요. 응? 거기에는 상당히 중립적인 혹은 북한의 관할권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국민이 어떤 거기서 범죄 행위를 했다면 우리가 이제 뭐 처리해.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세계평화공원 설치 운영에 관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될 겁니다. 그럼 평화공원의 목적, 범위, 운영 관리 세칙, 뭐 원칙, 또 평화공원 관리사업단 구성 운영 가칭입니다. 또 공원 내 질서 유지, 신변 안전 보장, 출입 절차, 환경보호, 화재 예방, 사건 사고 처리 절차, 휴대 금지 품목, 행위 제한, 뭐 어떤 거 해서 안 되고, 또 군사적인 시설이 옆에 있을 적에 사진 찍는 것도 제한할 거고 말이지. 뭐 이 또 카메라 같은 것도 어떻게 휴대 요새는 뭐 휴대 못해도 뭐 이 저 스마트폰 갖고 막 찍어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행위 또 휴대 금지 품목, 녹지기구 위치, 이견 해소 절차, 뭐 벌칙 이런 것들 뭐 예시된 건데 예시한 건데 저것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의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신변안전보장 문제 우리가 개성공단 유모 씨, 박광일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신변안전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남과 북 간에는. 그래서 남북 공동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우선적 고려사항이고 평화공원은 그야말로 공원이고 또 휴식도 취하고 또 평화 분위기가 이렇게 생겨나야지 거기가 긴장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대한의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될 거다. 근데 이제 국내법적 측면인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 접경지역 DMZ 남측에 보면 접경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화천군, 뭐 철원군부터 저기 동해안부터 이게 뭐냐면은 거기는 이 분단의 띠 벨트가 있다 보니까 전부 격오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개발도 많이 안 되고 발전도 사회복지로부터 소외되고 큰 공장도 없고 뭐 대학도 없고 여러 가지 낙후돼 있다 이거예요. 그나마 그 지역엔 그래도 재산권 뭐 토지나 뭐 건물을 사고 팔 수는 있지만 DMZ 내 땅과 땅 문서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이게 통일될 때까지 최소한 통일된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통일될 때까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사고 팔고 못 해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저기에서 평화공원 설치하면 이게 뭡니까? 북측 지역은 뭐 어때도 DMZ 남측 지역에서 우리가 그거를 어떤 이제 공원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일종의 국유화를 해가지고 소유자에 대해서 뭐냐면은 보상을 해줘야 될 겁니다. 보상을. 근데 지금 저 지역에는요 공시지가도 없어요. 공시지가도.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산정해갖고 얼마 하고 거기다 보상금 줘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통일 후에 그 사람은 뭐 다 공원 해체해갖고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임의로 아무 보상도 안 하고 막 해버리면 우리 헌법상 재산권 침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헌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를 산정해야 되고 적당한 절차, 국가 공익목재 토지 수용 전략 걸쳐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해야 될 것이고, 그건 아마 이제 남북 협력 기금을 활용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응? 남북 협력 사업이 되는 거니까. 또 환경 문제. 요새는요, 우리가 모든 어떤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 해야 되고, 환경에 미치는 그 부작용 같은 거를 취소하기 위한 법이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DMZ 내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 시설물 설치 및 이용은 합의를 거쳐 이루어질 것이나 환경 영향 평가가 반드시 필요해야 되고, 대기 오염, 수요, 토양 오염, 폐기물 등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비가 필요하다. 또 범죄 행위 처리, 아까 얘기했던 건데, 평화공원에서 우리가 행하는 범죄 처리 문제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된다. 여긴 개성공단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DMZ 내에 이 공단이 설치가 됐었으면 훨씬 더 우리가 협상력도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할 말도 있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좀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저 개성에 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많다 이거죠.
어쨌든 이 평화공원에 설치됐을 때 우리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 나가야 된다. 속인주의. 그래서 북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북한이. 대신 저렇게 속인주의 처리를 하면은 우리 국민이 북한 사람에 대해서 범죄를 했을 때도 우리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해서 처리하면 그 결과는 통보를 북한에게 해줘야 되고 또 그 수사 과정에서 북한 측이 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냐 말느냐 그거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거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지금 우리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 설치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다시 재가동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국회에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걸 해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출입 절차 간소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문의 특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세계평화공원 건설하는 건 결국 저게 주로 남북협력기금 등 국가 예산 갖고 많이 허용할 거란 말이죠.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건설 운영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성공적인 사업의 성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거다 이거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거 참고하면 좋겠다. 이제 맺는 말 하겠습니다. DMZ는 지난 60년 동안 인정 미답의 고소로 남아있던 곳이다. 군사적으로 뒤치하는 곳이고 안보 최첨단 지역으로서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다. 민족사, 분단 정치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전쟁사나 분쟁 관리 역사의 측면에서도 유례가 없는 독특한 지역으로 남아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UCN이나 유네스코, DMZ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이번에 연구 조사를 자극하면 물론 관광전의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높은 곳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DMZ 세계 평화공원 설치 구상을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저는 뭐 잘한 의미 있는 액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북 화해 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제안이다. 박근혜표 대북 정책의 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끊임없이 북한을 설득을 하고 또 이런 DMZ 평화공원에 호응했을 때 북한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일환이고 또 저것이 성사가 되려면 남과 북 간에 지금 경색된 국면을 좀 탈피해서 좀 신뢰를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를 쌓아가고 또 저 사업을 통해서 신뢰가 확대 재생산되고 또 북한에게 이익이 되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선순환의 어떤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좋은 그 남북 협력 사업으로 정착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제 세계평화공원이 어디 설치될지 몰라요. 지금 벌써 보니 강원도, 경기도가 서로 자기 쪽에다가 지금 유치하려고 지금 막 지금 로비한다는데 글쎄 어디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후보지는 뭐 철의 삼각지 뭐 지금 거기 있잖아요. 철원이 하나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금강산 뭐 저희 저 고성 뭐 있잖아요. 뭐 그쪽도 하나요. 또 이쪽에도 보면은 뭐 서해가 아니라 이 서부 전선 쪽에서도 그 지금 뭐 도라산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또 구역도 습지 잘 발전돼 있고 그런데 뭐 그런 지역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DMZ에는 자연 생태계,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 잘 발전된 뿐만 아니라 문화 유적도 적지 않게 있어요. 이 철원에 가면은 이 태봉국, 이 궁예의 옛 성토 있잖아요. 또 아주 잘 복원돼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활용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세계 문화유산, 전쟁의 그 산물이고 또 문화 유적도 있고 또 자연 생태계 잘 보존돼 있고 그래서 이 세계 평화공원 구상에서는 유엔이라든가 유네스코라든가 이런 국제기구도 좀 옆에서 도와주고 북한도 설득하고 또 북한이 좀 어려워야 돼요. 북한이 좀 돈 나올 구석이 좀 별로 없으니 자기들도 그래서 좀 태도를 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북한 내의 여건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박근혜 정부 내에서 임기 내에 꼭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 호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등 이렇게 유관 부처가 다양한 문제를 상정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부처간 입장을 조율해야 될 것이고 또
또 제가 해외 동포, 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또 제가 뭐 조그만 감투를 많이 갖고 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제 또 상임위원,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해외 동포를 만날 때도 저는 현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의 하나로서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 보면은 97년에 쓴 책인데 이런 내용을 담은 말이죠. 이 선언을 대통령 후보가 말이야 판문점을 가가지고 판문점 데클러레이션 같은 걸 한번 해봐라. 그 외에 어떤 대통령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하면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요 판문점이 위험한 지역이니까 거길 잘 안 가요. 그죠? 후보 시절에는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판문점 데클러레이션 같은 걸 해갖고 이런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을 끝내고 질문 한 10분 바뀌었는데 제가 이 95년에 그 당시에 이제 대입이 보고서를 냈을 때 남북기본합의서 협상에 참여한 분을 이용호 대령이라고 그때 합참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통일연구원에 그분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남북협상 기본합의서 할 때 어떻게 북한이 이 내용에 들어가기로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되냐, DMZ 평화적이 들어가게 됐냐, 북한의 입장 태도는 뭐냐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메모를 해놨는데 지금은 어디가 찾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요 각주 한두 개 정도는 그분이 말씀한 걸 내가 여기 책에 넣었을 겁니다. 근데 북한이 의외로 뭐 긍정적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0년 전에, 21년, 2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좀 현재는 군사적인 대결이 좀 심화되어 있는데 이제는 결론 중에 결론인데 이 DMZ는 냉전 시대의 산물, 정전협정의 산물이고 그게 이제 한 세기를 넘어서 21세기 2013년 이제 60년 됐습니다. 예? 이제 30년을 한 세대하면 두 세대가 지났잖아요. 이제는 DMZ를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지대로. 이 제목도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DMZ를 평화지대로 이런 바꾸자. 그래서 이제는 군사적 대결과 분단 고통의 상징의 그 지역에서 평화를 창출하고 남북 화해 협력과 신뢰 구축의 전진 기조로 삼자. 뭐 그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이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또 제가 북한 인권 운동하는 사람한테 꼭 가서 하는 얘기인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그다음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가 조금씩 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경구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평화와 통일의 그 길래 우리가 접어들게 된다. 제 강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고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뭐 질문 좀 받고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너무 그냥 강의가 길어가지고 뭐 글쎄요 지금 뭐 파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서점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서울 프레스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가격도 그렇게 뭐 비싸지 않습니다. 10,000원. 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죠. 예, 우리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 정전 60년을 맞이해서 지금 아마 세계 유일하게 이렇게 분단 나라가 이제 없다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야, 저거 뭐 진짜 뭐 그냥 제안이지 저게 되겠느냐 이런 뉘앙스가 좀 많이 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일방적도 좋지만 이제 북한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하자고 하거든요. 그렇죠? 정전 협정이 지금 60주년 또 뭐 90주년, 100주년 이렇게 영구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북한의 지금 평화 협정 체결을 이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내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저놈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자기 본 뜻이 아니고 미군 철수라든지 여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그 조건으로 그래 좋다. 우리가 평화협정 체계를 우리도 수용할 테니까 너희들은 세계 이 DMZ 평화공원에 협조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 체제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DMZ 내 세계 평화공원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외국 그다음에 모든 국제적인 사람들이 우리 평화에 들어오면은 이게 좀 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DMZ도 내가 뭐 평화하자 이거 안 될 것 같고 우리도 그런 전략적으로 DMZ 평화 협정 이 평화 공원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지금 60년이 된 이 정전 협정을 앞으로 평화 협정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제안해 봤으면은 어떠냐. 저는 뭐 강의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네. 또 질문 아예 미리 바꿔서 또 다른데요. 예. 배가 고파서 뭐 굶어 죽느냐고? 예? 배꼽을 잡을 때. 예, 예. 그럼 북한이 언제 망할 것 같으냐 이 말씀인가요? 예. 그다음. 예. 여기 저는 학생인데요. 네. 네. 취업 준비하는 중이고요. 네. 북한이요. 이번 연도 3월, 4월 아무튼 전쟁 위협까지 하면서 정전협정은 뭐 백지화다 뭐 맨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껏 우리나라랑 맺은 합의서나 그런 조약들이 많은데 그게 다 북한의 전략이고 그런 전술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그에 맞대응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일회 교수님 이제 강의 중에 일에 일비할 필요 없고 예, 이미 합의했던 것도 많은데 예,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아, 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어려운 남북 관계에 보는 아주 일단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그 북한이 언제 망할지 굶어 죽을지 그거는 사실은 저도 그 뭐 속단하기 어렵고 북한은 항상 만성적인 식량난 하에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허리 띠고 를 졸라매고 사는 그런 세력 일부 국민들이 죽어갔더라도 이 평양에 있는 핵심 지도부는 뭐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체제 유지하는 데는 그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한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분 중심의 사회에서 이 핵심 계층, 핵심 군중과 기본 군중이라고 하죠. 복잡 계층으로 체제를 이끌어가는 나라지. 그 소위 적대 계층, 뭐 자본가 지주랄까, 뭐 이런 그 사람들이 후예랄까, 월남자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특별 독재 대상으로 보거든요. 독재 대상. 그래야 이 자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독재 대상, 아주 강압적 통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죽어나간다고 돈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뭐 배급도 제대로 몰라 하지도 않고 알아서 자력갱생하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의 통일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통일 정책은 뭐냐면은 통일 정책의 그 줄거리는 이 화해 협력을 통해서 남과 북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래서 뭐 합의가 됐던 어떤 방식으로 평화적인 통일로 가능. 그런 그 밑그림은 이제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큰 흐름이랄까 경로가 통일 방안에 명시되어 있죠. 물론 그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화해 협력을 통해서 그걸 심화시켜 가지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만들자. 물론 여기 민족 공동체 통일로 가자, 합의를 해서 통일로 가자. 혹은 뭐 북한에 어떤 큰 변화가 있어서 통일했는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는데 북한 사회가 근본적인 개혁 개방을 좀 해야 된다. 현재 북한과 대한민국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갖고 있고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상극적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복수정당제고 저기는 일당 독재고 우리는 개인 소유를 광범위히 인정하는데 저기는 국가 소유다 이거지. 주요 생산수단은 국가나 국공유화, 즉 국가가 생산수단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체제, 정치시대 상용 하나 될 수 없잖아요.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게 공산화 통일, 사회주의 통일, 혹은 연방제 통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유민주 통일, 헌법에서 명시한 자유민주 통일로 가려면은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해야 되고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해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계사적 흐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통일 노력을 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뭐냐? 북한이 독일식으로 갑자기 오늘 무너진다 이거야. 무너져갖고 막 탈북자들이 막 몇십만이 밀려올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그걸 막는다고 해서 대략 학살이 일어나요. 탈북자들 뭐 남쪽으로 못 오게 막 군인들이 막 몇천 명을 막 학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여기서 급변 사태가 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조기 안정화시켜서 우리 통일로 갈 건가? 이거는 하나의 별도의 위기 관리 계획,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고, 북한이 또 군사적으로 무력 남침을 했을 때 이거를 통일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식, 소위 작게 5027이라고 그러죠. 응전 자유화 계획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세 번째 거는 무력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응하는 거죠. 북한의 남침에 우리 대응이고, 우리 통일 방안은 앞에 두 개다 이거예요. 우리가 화해협력, 공동체, 아까 개혁개방, 인권개혁, 민주화 전쟁, 그리고 통일로 가는 것, 그리고 북한의 급변 사태에서 이걸 통일력에, 이거 두 가지를 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실하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북한은 공산주의자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든 뭐 전 한반도를 통일시켜서 조국 통일을 완수하든,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압도적으로 자기들이 열세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또 협상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협상에 나옵니다. 때로는 휴전협상에서 나와서 제대로 목적을 달성, 또 1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나와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면서 자기 체제 유지를 보장받고, 여러 가지 그때 필요해서 회담에 나오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우리가 나오셔도 안 나옵니다. 쟤네들이. 지난 3월부터 4월, 5월까지 북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왔잖아요. 회담, 뭐 대통령 통일장 해도 안 나오는데, 요새 개성공단에서 막 장마가 올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인들이 막 분노하고 막, 그리고 자기들도 5만 명, 3천 명이 말이야, 이거 직원들 하루 철수시키니까 가족까지 20만 명 된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갑자기 먹을 게. 일부는 뭐 중국에 가서 좀 고용해달라고, 어떻게 20만 명, 10만 명을 한꺼번에 먹여 사냐. 자체 내에도 문제가 엄청나게 생겨나고 불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게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 회담에 나와서 마지못해서 우리한테 완제품도 내보내 이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남과북은 주판을 튕기는 이 셈법이 아주 정말 피튀깁니다. 이 쟤네들이 못 살아도요, 이 협상 전략과 전술은 이건 뭐 우리가 사실을 못 따라갈 정도로, 또 우리 사회에 걔네들은 종북 세력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자원이 또 있어요. 딱 하면은 통일전선부나 대남 공작하는 정찰총괄에 딱 지시하면 여기서 그냥 막 떠들어주는 분들이 또 있어요. 북한 얘기를 그냥 대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활용하고, 다 우리 언론 남남 갈등 활용하면서 딱 적기에 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수십 년 동안 알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보면은 합의해 놓은 거 절대 100% 지키는 체제가 아닙니다. 그런 정권 집단이 아니에요. 7.4 공동선언도 그렇고, 남북기본합의도 그렇고, 6.15 공동선언도 그렇고, 14 뭐 합의한 거 절대 100% 그 합의 내용 중에 포장으로 갖다 집어넣은 합의가 있고, 실제로 자기들이 노리는 합의가 있습니다. 노리는 합의. 그러니까 그 노리는 합의가 우리는 꿰뚫어보고, 거기를 보고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양보해 줄 수 있고, 우리는 그 대신 요거는 얻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과 북에서는 정치군사, 우리의 정체성, 이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헌법적 가치에 관한 것, 뭐 NLL 문제라든가 군사 안보,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대한민국에 지금 17개, 지금 현 정부에 17개 부처가 있죠. 지금 17부처, 또 뭐 처도 있고 막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 모든 부처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첫째는 안보예요, 안보. 두 번째는 뭐야?
경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에서 국가가 우리 가난하고 못 살고 있는 영세민들 위해서 좀 최저한도 인간다운 생각을 위해서 복지 좀 확충해주고 뭐도 주고 말이야, 뭐 기초연금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좀 여유가 된 사람은 그거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교육이야, 교육. 예? 저 여유 있는 사람은 자기 돈 뭐 갖고 얼마인지 할 수, 교육, 자기 자녀 잘 되고 말이야, 이거. 이 네 가지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경제나 사회복지나 또 뭐 교육은 자기가 여력이 있으면 자기 아들 유학도 보내고 자기가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있어요. 정부의 100% 의지. 안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국가가 안보를 흔들어 대버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안보가 바탕이 됩니다. 안보에는 두 가지 안보가 있어요. 군사 안보가 있고 체제 안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보에 관여하는 부서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군이 있고 국가정보원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이 있어요. 사회 치안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 우리 사회가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야 생업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학교 교육도 이루어지는 거지 않나요?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해변론자는 안보가 아니라 통일이래, 통일. 통일이 대한민국의 최고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통일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향할 목표죠, 목표. 장기적으로 지향할 목표입니다. 근데 안보가 기초가 돼야, 튼튼해야 우리 주도의 자유민주 통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보는 모든 것이, 대한민국 모든 것의 기초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무역도 하고 뭐 외국 투자도 유치하는 거잖아요.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지. 응? 그래서 안보, 군사, 국가 정체성,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원칙을 지켜서 남북과 북의 합상에서는 우리가 빡빡하게 절대 우리 후퇴해서 안 돼. 그러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분야에서는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건건히 합의를 행하면서 이행 실천해 나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나요. 남북기본합의서 22년 전에 해놓고 그 합의서 중에 전부를 우리가 이행 실천할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산가족이라든가 금강산광해라가 몇 가지 사업들을 해서 잘 했으면은 신뢰가 쌓아서 많이 나을 텐데, 뭐 박광근 시작하면 뭐 뒤에서 막 총질하고 말이야. 또 저 뭐 개성공단에 뭐 직원 뭐 말 한 번 잘못했다고 막 억류해갖고 뭐 이렇게 돼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좀 태도를 변해요. 지금도 개성공단 사업하려면 뒷돈 엄청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사회주의자들이 원래 부정부패가 심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신뢰 쌓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평화협정 얘기도 나왔는데, 평화협정 지금 정전협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정전협정에 정전협정의 핵심적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안 지키면서 평화협정 하자고 자꾸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럼 걔네들의 의도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정전협정을 잘 지키고 이행 실천해야, 쟤네들이 합의한 거를 잘 지키는구나.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군사적 신뢰 구축이 쌓이고,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건이 되고 그 조건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평화협정 너희 잘 지키겠구나. 근데 지금 정전협정 하는 거 보니까 깨고 위반하고 평화 파괴를 하면서 평화를 협정을 체결을 얘기하는데, 그럼 그런 평화협정 체결하면 과연 평화가 제대로 올까? 평화협정이 제2의 정전협정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명실공히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평화협정이 될 거라고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군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평화협정이라는 평화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하는 것보다 일단 기본합의서에 있는 저 몇 가지 사업이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말이에요. 이산가족 문제 탈정치화해서 남과 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핵실험 했다고 이산가족, 핵실험은 핵실험이고 이산가족은 별도로 인도적 문제니까 하자고 그러는데, 뭐 이 뒤에 이명박 정부 때 뭐 2번 하고 대북 정책 자꾸 바꿔라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북한의 대남 전략을 바꿔야죠.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 바꿔란 말이야. 남쪽의 종북 세력 계속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자꾸 우리 쪽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합의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생산한 합의를 제대로 이행 실천하는, 그것도 합의에 보면 합의된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합의에서 어떤 형식 방식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자꾸 쌓아나가자 이거지. 거창한 합의 많이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라도. 그러니까 평화공원 사업 이게 잘 되면 좋고, 평화공원 사업이 아니라 또 다른 거라도 좋습니다. 남과 북 간에 할 수 있고 용이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제대로 좀 하면, 개성공단도 제대로 하면 좋은데, 아니 저도 신문에 글 썼지만은 개성공단 남과 북에 다 이익이 됐잖아요. 잘 되면은. 그런데 하루 전에 말이에요, 막 자기 일방에 통보해서 5만 3천 명을 일제히 그냥 개성공단에다가 직원 출근한 근로자들을 전부 그냥 철수시켜 버리는 그런 행동은, 이건 남쪽의 기업인들을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거죠. 사업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그런 행동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행동 앞으로 또 할 거면은 우리 이건 못 한다 이거지. 응? 이 기업인들은 다 이 예정된 날짜에다가 이 뭐냐면은 상품을 빨리빨리 이렇게 출고를 시켜가지고 바이어한테 줘야 돈이 들어오고 이게 회사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냐,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데, 북한은 자꾸 그거 얘기하자고 무조건 재가동하고 정상화를 무조건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금강산 관광 우리 하자는 거 반대하지 않지만은 박광석 씨 사건처럼 비무장의 민간인 관광객을 뒤에다 총질하는데, 이런 행동은 좀 다시 하지 말라고, 않겠다고 다짐하는 식의 뭔가를 좀 해보라 이거지. 유감 표명. 원래는 뭐 시인 사과 재발 방지 보장인데 100%까지 안 가더라도 뭔가 유감 적당히 좀 표명하면서 신변안전 보장 장치 만들고, 그럼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뭐 저쪽에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해요. 북한도 보면은, 제가 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게 남북 관계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북한에 자꾸 회의론이 자꾸 들어가서 그게 별로 안 좋은데 사실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어쨌든 여건이 좀 성숙이 되고 무르익어야 된다. 그래야 뭐 세계평화공원 구상도 되고, 세계평화공원 구성은 좀 앞서 나가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이미 개성공단이 좀 잘 돼야 됩니다. 그죠? 개성공단이 잘 돼야 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잘 돼요. 신뢰가 되고, 그리고 핵 문제도 좀 진전이 있고, 그 정도 되면 남과 북이 뭔가 하려는 의지가 벌써 이미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기에 저런 공원 구상이 아니면 조금 변형된 뭐 어떤 것들이 가시화돼서 남북관계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보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질문 그거 받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이 얘기, 제가 이렇게 금강산도 관광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북한 땅을 제가 7번 밟아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2002년에 제가 처음 간 건 92년 4월에 갔어요. 그때는 남들 가기 어려울 때 갔습니다. 정말 그때는 저는 남들 가기 어려운 그 낮은 선봉 지역을 시찰을 했어요. 그래서 두만강 하구까지도 가보고 두만강 철교 위까지도 가서 내려가지고 철길 위에 올라가서 가본 적도 있고, 그래서 평양에서 국제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2002년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북한에 가서 그 양각도 호텔에서 오는 떠나오기 전날에 이 조선그리스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서기장, 부장, 뭐 그리고 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우리 측 목사님들하고 저 가서 이제 평신도는 저 혼자였는데 같이 이제 저는 안수집사입니다.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2002년에 대선이 있던 해예요. 2002년 9월입니다. 그때 효순이 미선이 문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이제 북한의 이제 조선그리스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장. 그러면서 남쪽 사람들이 80% 90%가 미군 나가라고 요구하면, 남쪽의 주민들 80% 90%가 미군 나가라고 요구하면 미군도 몇 견뎌서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러더라. 그게 무슨 말인가? 남한 사람들이 다 미군 나가라. 그러면 미군 못 견뎌 나갈 거다 이거죠. 그렇죠? 이 사람, 그런데 이걸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 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목사님 한 분이 오면은 저희는 일반 사람들 원래 자기를 뭐 대수롭게 생각 안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오면 1000명이 온 것보다 더 목사님 한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온 거로 저희는 중하게 여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주일날 설교할 때 북한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또 쌀 좀 보냅시다 하면 돈이 모여가지고 북한에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잘 구워 삶을 필요고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교회에서나 어디 젊은 애들 가르칠 때 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 미군이
우리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야. 이런 얘기 해버리면 이게 미친 영향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을 자꾸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친북 세력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 제가 이제 역시 이 사람들이 대남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남북 중교교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2000년에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자유공론에다가 북한 방문기, 제가 평양을 10년 만에 다시 간 거여서 그 자유공론이라는 잡지에다가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DMZ 평화원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이거 좀 해라 말이야 이렇게 하면 한 목소리를 내면은요 북한이 우리 사회를 흔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막 쪼개져 있잖아. 완전히 분열돼 있어. 이거 저거 되지도 않을 거 말이야. 뭐하라고 저런 헛소리나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쪼개져 있으면은 북한이 거기 틈새에 가서 맞아. 남남 갈등을 잘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막 비판해 놓고 그럼 우리 사회 갈등시고 대북 정책 비판하고 뭐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사람들이 대남 전략 하는데 협상 제안하는데 유리한 구도와 여건을 조성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그런 거 아주 즐기는 사람들이 잘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이 뭐 전부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뭔가 국민의 다수 이상의 지지했으면 그 정책을 좀 밀어줄 필요가 있어요. 경제 정책이나 다른 정책은 좀 달리 이 대북 통일 정책이에요. 그래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박근혜 정부의 구상으로 발표가 됐지만 이미 학자들이 오래전에 얘기했고 또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도 뭐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 하려고 했을 거예요. 할 수만 있었다면. 또 DJ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제안들이 언젠간 이루어지면 북한을 개혁 개방을 이끌고 또 북한이 DMZ의 평화공원 구상 안 하면서 평화협정 난데없이 평화협정하면 그 평화협정 신뢰할 없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상당수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과 DMZ 공원을 연계해서 우리 평화협정 할 테니까 그 안에서 같이 하자. 이건 아닌 거. 우리에서는 먼저 이거를 하나의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하나의 준비 또 신뢰 구축의 수단으로 우리는 이 DMZ 세계평화공원을 접근하고 또 바라보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지 모르지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